구독, 좋아요. 김정호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 토크 새우에서 돌고래로 한국경제 도약사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 성공의 비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박정희 시절에 어떻게 이러한 그 기적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정호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토크를 보신 네.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너무나 재밌고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동안에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줘서 고맙다. 네. 특히 김정호 교수님에게 좀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감사하죠.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이게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정책도 중요하고 뭐 인재도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 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드머니. 예.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카지노를 한다 그러더라도 네. 카지노 가서 뭘 배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듯이 예. 아니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야 내가 로또 맞으면 말이야 어쩌고 그러는데 로또를 살 돈이 없으면 네. 그 뭐 맨날 그냥 그렇죠. 공허한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 개발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적기에 확보를 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특히 달러입니다. 그렇죠. 야, 외국 돈. 예. 그러니까 국내 한국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면 되는 예. 건데 예. 뭐 그러면 이제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면 네. 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투자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도 했고. 예. 그러니까 그걸 뭐 통화 증발이라고는 하지만 예. 근데 달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네. 몰래 찍을 수도 없고. 예. 특히 이 공장을 만들려면 예. 또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예. 외국에서 시설도 들여오고 중장비도 들여오고 예. 이거 뭐 국내에 없으니까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달러나 엔화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서 예. 훔쳐올 수도 없는 거고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생각으로 정상적인 발상으로 하면 수출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달러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없죠. 없죠. 가발 만들고. 텅스텐, 예. 가발도 좀 지나서예요. 지나서죠. 예. 예.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수출한다기보다 무슨 텅스텐, 광물, 1차 예. 산업 뭐 김은 좀 수출했을라나 모르겠어요. 김 말린 거. 예, 뭐 그런 종류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우리가 저 본격적인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제가 책을 한 것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이상한 그 내용이 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좀 하기 위해서 네. 이 손호철 교수라는 서강대 교수시네요. 예, 네. 이분이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라는 이 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의 리더십 덕분이 아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한강의 기적 정도는 얼마든지 달성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야. 또 더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박정희는 장기 집권 독재 철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여파로 이 정도밖에 발전을 못했다. 만약에 박정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집권했으면 훨씬 더 많이 발전했을 것이다. 네. 지금 이 박정희의 독재 때문에 뭐 헬조선이니 금수저 흑수저니 뭐 극심한 빈부격차니 이 모든 한국 사회의 모순이 박정희 때문에 일어났다.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은 현실도 네. 전혀 인정하지 않네.
그다음에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의 리더십 덕분이 아니라 냉전과 분단 덕분이다. 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정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발전을 허용했고 그 덕분에 고도 성장을 한 것이지 무슨 박정희의 리더십 덕분이냐. 네. 그러니까 미국 덕분이다. 미국 덕분이다. 예. 아, 그 얘기구나. 예. 그다음에 박정희가 고도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은 극우 언론이나 파시즘 학자의 망언이다. 박정희 모델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스탈린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신화는 없다.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네. 경제 운영 실패자의 18년 깽판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네.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실을 좀 보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소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 필리핀을 생각을 해보시면 필리핀 미국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잖아요. 미국의 식민지였었고 예.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도와줬고 예.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런데 필리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근데 네, 이런 내용을 네, 책을 써서 네. 그리고 저런 2017년 체제라는 게 문재인 체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기 촛불 촛불혁명? 그 내쫓고 문재인 그러니까, 체제가 예, 문재인 들어섰잖아요. 체제인 것이죠. 예. 네, 그거를 그 찬양하는 네, 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아이고. 문제는 이런 그야말로 정말 이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네, 거의 뭐 망언이나 다름없는 이런 내용이 네. 지금 이런 교수들에 의해서 책으로 나오고 또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조금만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 제가 지금 필리핀 말씀도 드렸지만 예. 파키스탄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 파키스탄 그 민족 지도자가 한 거예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예. 민족 지도자가 정권을 장악을 했고 예. 그래서 그 민간 기업들 다 국유화시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꽤 잘 살던 나라예요. 예. 그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어떻게 된 결과는 지금 우리 그 파키스탄을 보고 있잖아요. 그 비교할 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제가 파키스탄에 그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1997년에 예, 예. 그때 그 거기서 만난 그 어떤 사람이 자기도 파키스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저 학자로 일하고 있다. 네. 그때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네. 파키스탄의 이 관계 수로하고 네. 농업 정책을 공부하러 파키스탄으로 파견 나와서 자기가 한국 그 공무원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 오늘날 자기네들은 아직도 400불인데 네. 니네 나라는 뭐 이게 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서 성공적으로 선진국으로 안착을 한 나라들을 보면요. 예. 뭐 싱가포르라든가 예, 예. 대만, 우리 대한민국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다 독재를 거쳤어요. 싱가포르는 아직도 독재예요. 그렇죠. 싱가포르를 뭐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예. 뭐 권위주의 통치라고는 하던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재가 좋다는 게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이 발전 과정들을 놓고 보면 예. 처음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 하라 그러면 싸움만 해요 맨날. 그러니까 예. 독재가 그래서 통하게 되는 거고 선한 독재가 통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이광요 수상의 독재가 있었던 거고 예. 또 대만도 장제스 총통의 독재가 있었던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싸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는데 그 힘을 소진하지 않고 일해서 돈 버는 데 사람들이 천착을 하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경제 발전으로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주 못 살던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잘 안 돼요. 인도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인도가 대표적이고 필리핀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독재, 선한 독재자가 있어서
그래서 국력을 돈 버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거 그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통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아마 케이스였고. 미국도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 야 이게 이제 식민지 그 다 이 제국주의 국가들 비틀어 가지고 네. 전부 식민지 독립시키고 네. 그 독립한 나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네. 시장경제 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식을 시키면 다 잘 될 줄 알고 네. 그걸 다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하죠. 예, 그래서 네. 그 로버트 다알 같은 그 민주주의의 아주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도대체 이 미국이 왜 이 민주주의 그 확산에 실패했는가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한국의 사례 같은 걸 보면서 네. 새로운 그 학설을 내놨죠. 아 이게 민주주의가 그냥 아무 나라에다가 그냥 이식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네. 국민들이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이 산업적인 토대 이걸 로버트 달은 한 1인당 4,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네, 산업적인 그랬었죠. 토대. 두 번째로는 탄탄한 중산층. 세 번째로는 이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그 유지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완비가 돼야만 민주주의가 정상을 작동을 하는데 아니 이거 뭐 지금 당장 그 뭐 4,000불이 아니라 뭐 400불밖에 안 되는 나라에다가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예. 각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계몽주의 이후부터 나오는 18세기, 17세기, 18세기부터 나오는 그 철학적인 배경이지 않습니까? 사무엘 스마일즈의 자조론이 예, 자조론이죠. 근거이겠죠. 예.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은 예. 참 묘하게도 그런 철학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 와. 그러니까 어릴 아. 때부터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고 예. 그래서 독재자가 없어도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 거죠. 좀 특이한 아주 특이한 독특들이네, 나라였던 정말. 거고요. 예. 그리고 헌법을 가지고 남한테 신세 지지 마라라고 하는 걸 헌법을 가지고 보장을 한 거예요, 또. 근데 이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잘못되면 중우 정치가 되잖아요. 10중 8구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야, 너 네 돈 좀 내놔. 네. 나 좀 편하게 살래. 그래서 남의 돈 뜯어서 사는 거를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민주주의래야 그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선한 독재자가 나와서 야, 그러지 마. 네 삶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정부는 정부 할 일을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도 열심히 일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 예. 라고 하는 이런 사회 규율이 작동을 해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발전을 하고 소득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 나라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독재를 하더라도 선한 독재자가 아니고 다 지껏 챙기는 독재자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런 네. 성공을 거두을 수 있었던 것은 선의의 독재를 한 그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독재했다는 데다만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 손호철 교수 같이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뭐 무지하다 그러나 뭐 교수한테 참 무지하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도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마는 예. 이제는 대학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에 그 기업에서도요 예. 대졸 신입 사원은 잘 안 뽑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거기서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와서 비즈니스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걸그적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이제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경력직을 뽑잖아요. 예. 대학이 아니고 커리어를 현장에서 쌓은 애들 사람들. 현장에서 쌓은 그 경험과 경험을- 지식 그거가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대학에서 쓸데없이 이런 거 배우니까
괜히 들어와서 그냥 시위만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좀 손호철 교수님이 이 방송을 좀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성공적인 그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네. 이걸 그 뭐 논문을 써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확고하고 안정적이며 비전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네. 둘째는 잘 짜여진 경제 발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예. 세 번째로는 경제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유능한 관료 집단이 있어야 된다. 이 관료 집단은 사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네. 이승만 정부가 돈만 생기면 이제 해외 유학을 보내서 예. 상당한 수준의 이 그 관료 집단과 전문가 집단을 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좀 쉽게 네. 이 인재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죠. 예. 특히 그 원자력 관련된 인재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네. 양성을 했더라고요, 이승만 네. 대통령이. 네. 뭐 원자력뿐이 아니라 뭐 철강 분야라든지 뭐, 예. 뭐 독일에도 보내고. 예. 예. 네 번째로는 이제 경제 발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이 시드머니 자금을 네. 적기에 확보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네. 자 그러면 확고하며 안정적인 비전 있는 리더십은 박정희라는 이 그 지도자가 네. 정말 우리나라의 군인 중에서는 좀 독특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분이 대구 사범을 나왔고, 그렇죠. 대구 분이죠. 예, 그 다음에 만주국의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만주 군관학교인가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경 군관학교를 아, 신경 군관학교. 네. 만주 군관학교가 이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 봉천에 있는 군관학교가 있었고 아, 신경에 있었는데 봉천 군관학교를 9기까지 운영을 하다가 네. 이걸 확대해서 신경에다가 새로 져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만주 군관학교라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신경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일본 육사를 또 나왔잖아요. 예. 거기다가 해방 후에 또 한국 육사를 나왔으니까 네. 무려 3개국 사관학교 교육을 받은 셈이 됐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몇 명이나 될까 네. 우리나라에서? 저는 근데 이분이 예,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이 돼요. 예, 나중에 이 경제 계획, 경제 개발하는 것도 보면 예.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다 뒤집어 가지고 예. 완전히 새로운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학습 속도가 빠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그 5.16을 딱 일으키고 등장했을 때부터 네, 어떤 그 리더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 못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리더십을 이게 3개국 육사 교육을 통해서 네, 체득을 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리더십은 이미 됐고, 네, 그 다음에 그 유능한 인재 확보는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됐고, 네, 그 다음에 잘 짜여진 경제 발전 계획은 이분이 그 군 생활을 하면서 네, 미국 육군 제도를 우리 군부에다가 그대로 많이 도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학 공식처럼 짜여져 있는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데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다. 아, 그래서 이 군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프로그램을 우리 행정부에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식 계획이군요. 네, 이게 그 플래닝 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네, 미 육군이 시행하던 이 제도를 우리 군에서 도입한 건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장기 전략, 중기 네. 전략, 단기 전략으로 해가지고 네, 모든 걸 다 이제 그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정부에다가 도입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모든 게 다 계획으로 이루어졌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식량 생산은 이제 오래 걸리니까 10개년 계획이고, 네, 전원 개발 5개년 계획, 네. 산림 녹화도 오래 걸리니까 이제 네. 10개년 계획,
전자공업 육성 5개년 계획, 전자제품 수출 5개년 계획, 네. 이 모든 게 다 그 5개년 계획으로. 예. 그래서 계획 작성에 1년, 그리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데 4년.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완벽하게 이제 그 계획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네. 돈만 갖다 끌어대면은 모든 게 다 되는데 예. 이 돈을 확보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 진짜 솔직히 지금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반성을 해보면 네. 대한민국의 이 식자층 네. 중에서 과연 박정희 대통령의 이 한일 수교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없었다고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철천지 원수로 예. 여겼을 텐데 봐요. 거기에다가 뭐 때문에 숙이고 들어가서 우리가 수교를 하느냐 그랬겠죠. 뭐 그 당시에 뭐 경제 개발이고 이런 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 그냥 뭐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도의 경제관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 근데 뭐 때문에 일본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을 빌려오느냐 뭐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저 교수님이 보내주신 저 네. 그 PPT를 보면서 네,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네, 아 박정희가 이 수교를 위해서 그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보니까요. 네, 아 제가 그걸 보고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1963년 12월에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요. 네, 네. 그리고 1964년 4월부터 이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려 바로 다음이군요. 네, 4달 후에 네.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선 대통령으로 출범한 지 4개월 후에 네, 내가 이 국교를 정상화해서 일본으로부터 좀 자금과 기술을 그 받아다가 네, 뭔가 나라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딱 그 한일 회담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거국적인 반대가 시작이 되죠.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 그래서 네, 6.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6월 3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민선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니까 네. 이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정권의 명운을 건 한일 수교 회담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경제적 성과를 화끈하게 내지 않으면 예. 이거는 어렵다고 예 보고요.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거기 베팅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한 지도자가 네. 자기 전 국민이 다 반대하는 그러니까요. 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자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걸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포퓰리즘에 젖은 예. 지도자였다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렇죠. 뭐 때문에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저 예. 이완용 같은 놈하고 욕을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박정희의 이 한일 회담 추진은 저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가 아니었는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저건 목숨을 건 거고 예. 전 국민을 적으로 돌린 거고. 예. 근데 성공할 자신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 청구권 자금 같은 거를 받아서 예. 투자를 하면 예. 한 3, 4년 안에 분명히 뭐 성과가 난다라고 예. 하는 확신 같은 게 있었으니까 예. 이런 도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야, 그 당시 뭐 받아온 게 뭐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그 다음에 플러스 상업차관. 알파 합쳐서 8억 불이었는데, 네. 야, 그거밖에 못 받아오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치를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964년에 네.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8배를 받아온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예산, 예. 정부 예산의 90%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을 하면. 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예. 한 500조 원, 예. 600조 원 그 정도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원한 그 8억 달러를 네. 현재 그 가치로 환산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네. 최대 200억 달러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당시에 8억 달러 그러니까 에게 요거밖에 안 돼 그러는데 이게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뭐 이거 박정희나 네. 누구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대단한 거예요. 대개 후진국 개도국의 이 독재자들은 돈 생기면 다 뒷주머니 입말 차잖아요. 굽힐 때. 그래서 다 세가고 결과물은 없고 그래야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은 뒤로 빼돌린 게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아니 그 제가 그 11.6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그 군의관이 네.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여기 침대에 누워 있는 분이 대통령이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시계를 찾는데 이 네. 국산 저 시계줄은 다 낡어 있는 그 국산 시계에다가 네. 그 저기 허리띠가 다 해져가지고 헐렁헐렁한 그런 허리띠를 메고 있는 이 사람이 설마 대통령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네.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 정말로 예. 극도의 검소한 사람이었는데 예. 다만 한 가지 사치한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술이요, 술. 양주를 드셨거든요. 그거 하나 사치했어요. 나머지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죠. 예. 그 장하성 교수가 네, 그 몇 년 전에 칼럼을 쓴 게 있는데 네, 자기가 영국에 유학 가기 전에 시바스리갈이 네, 엄청 고급 술인 줄 알았대요. 네, 그런데 영국에 가서 네. 그 이 위스키를 쭉 그 구경하다 보니까 위스키는 다 영국이 본고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스카치 비스키. 아니, 세상에 네. 어느 나라 독재자가 시바스리갈 하긴 그러네 또. 그래도 소주 안 먹고. 그래서 자기는 영국에 유학을 가서 이 시바스리갈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술인지를 알아채고 박정희를 욕하는 걸 그만뒀다. 아 그래요? 저는 아직도 그거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모양이네. 시바스리갈 12년짜리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양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는데 네. 이 족보에도 못 끼는 아 소주 같은 겁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하니 뭐 한다는 사람들은 다 발렌타인 30년 먹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참 그런 거 보면 예.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예.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선한 독재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하리라는 거를 참 알면서도 당연히 알죠. 이 일을 그 하지 않으면 안 됐던 네. 그러면서도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의 본심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일말의 희망을 처절하게 배신한 게 그 당시에 네. 소위 말하는 식자층이라고 하는 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대학 교수, 학자, 언론인 뭐 이따우 그 네.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다 그러니까 그 산홍공상의 사자들. 사자부로 붙은 예. 그 사람들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사자 붙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던 네. 이 박두진이라는 이 연세대 교수이자 시인이 네. 이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이 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또 이 나라와 백성을 팔아넘기려 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아 알고 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지금 팔려 넘어가려 하는지를. 조국,
또 민족의 이름으로 자유 독립국가의 시민 그 당당해야 할 민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한일 굴욕 매국 협정 일체를 즉각 파기하라. 그 더러운 당국 협정의 비준을 즉각 파기하라. 박두진 시인이 예. 이렇게 쓴 거군요. 예. 네. 아니 이 사람 한 사람만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우리가 이런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을 속칭 우리가 63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63세대 그렇죠.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참 그 이 어안이 벙벙한 게 그 네. 사람들이 다 박정희 시절에 한일 그 수교로 다 혜택을 받고 네. 다 안락하게 살다가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셨겠죠. 뭐 살아 계신 분도 좀 일부 네.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 그때 내가 박정희의 한일 회담 반대 이거는 정말 내가 젊은 시절에 객기였고 잘 몰라서 그랬다. 네. 그러니 내가 정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참 반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실직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저는 뭐 거의 저는 딱 한 사람 봤어요. 네. 그 이영일 의원이라고. 네. 그분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제가 한일 수교에 반대한 사람들 명단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어요. 7월 14일 날 네. 예비역 장성 11명이 한일협정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네. 김홍일 전 외무부 장관,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 박병권 전 국방부 장관, 박원빈 전 무임수 장관, 백선진 전 재무부 장관, 송효찬 전 육군참모총장, 손원일 전 국방부 장관, 이호 전 법무부 장관, 장덕창 전 공군참모총장, 조흥만 전 치안국장, 최경록 전 육군참모총장, 대한변호사협회, 그 다음에 조국수호 국민협회 이런 데서 다 반대를 했는데 조국수호 국민협의회 대표는 학계, 독립운동가, 기독교계, 경제인, 문인, 법조인, 천도교, 여성계, 유림, 종교인, 청년 대표, 예비역 장성 거국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네. 특히 박정희의 그 뭐라고 할까 이 혁명의 네. 전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출신들도 반대해요. 네. 야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아마 저여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예,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는 그 경제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당시 사람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박정희는 일본 경제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고? 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뭐 도대체 비교가 돼야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 이 경제 기본 체질이라고 하는 게 비교가 안 되는데 예. 그걸 하겠다고 해서 일본한테 돈을 갖다 쓴다? 그 돈 네가 뒤로 빼돌리려고 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여기서 아주 재밌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네. 그 한일 협정을 아주 강력히 반대한 언론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예요. 네. 이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수교에 찬성한 국민이 45%, 반대한 맞네? 사람이 28%, 네. 아 미정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27%. 네. 국민들은 수교에 찬성한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맞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식자층들은 그러니까 사자 붙은 인간들은 다 반대를 했고 네. 그래도 그냥 일반 국민들은 45%나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찬성이 많네요. 생각보다. 예. 네. 동아일보 그러니까 한일 수교에 강력히 반대한 언론 대표 언론이 동아일보인데 네. 동아일보가 조사한 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뜻밖입니다. 찬성이 많아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3세대들은 네.
제가 그래서 63세대가 누군가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63 네. 동지 회장까지 했습니다. 네. 손학규 경기지사, 서청원 의원, 김동용 의원, 홍사덕, 이부영, 이재호 의원, 안택수, 안상수, 현승일 의원, 정대철, 이협, 김충조, 이근진, 박정은 의원 같은 사람이 63 세대, 63 동지회였어요. 네. 더 웃기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63 동지회가 그 대통령 그 직무하는 청와대에서 네. 무슨 그 이런 일까지 벌였더라고요. 파티를 벌였더라고요. 아. 우리가 주류가 됐어. 뭐 그런 거구만요. 그러니까 586 세대 비슷한 거죠, 지금 저기. 2011년 63 항쟁 47주년을 기념해서 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해 가지고 63 동지회 200여 명이 만찬을 한. 네. 이 사람들 이거 제정신인가? 네. 아, 아이고. 이거 정말 더군다나 이날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재호 의원이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잖아요. 예. 이 양반이 이날 이 그 63 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1964년 6월 3일은 군이 계엄령을 내려 학생운동을 탄압한 날입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으로 군이 대학을 점령하고 저는 대학에서 제적과 함께 수배됐습니다.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63 항쟁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주화 그 기념 이 사람들이 다 저 민주화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민주화 인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뭘 받았는지 뭐 그랬을 거예요. 네. 4.19하고 같은 거로 지금 예, 격상을 시켜놓는 거구만요. 지금. 이거 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 정말 이게 무지의 극치를 그러니까 이룬, 무지의 극치죠. 예, 예. 지나고 났는데도 어떻게 그러지? 그걸 다 경험을 했으면서. 정말 이런 네. 이따위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냈으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냐 말이죠. 예.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한일 회담을 왜 했느냐? 일본으로부터 어떻게든지 그 돈을 받아다가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받아와야 되고 기술도 받아와야 되니까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예. 네. 일본처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일본에서 다 배워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그걸 하지 말자고. 그걸 하지 말자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민주화 인사가 돼가지고 예.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니. 예. 그러니까 그 민주라고 하는 게 예. 참 민주가 제대로 된 민주여야 하는데 예. 민주가 무지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를 민주라고 하고 있으니 참 그러면 안타까운 그거는 일이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 가난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예. 계속 가난에 머물러 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온갖 그 정치적인 그 이 뭐라고 할까 그 핸디캡을 안고 네. 전 국민을 적으로 돌려가면서 어쨌든 한일 수교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불, 네. 유상 차관 2억 불 플러스 알파 네. 3억 불을 해서 예. 들여다가 우리가 이제 공장 짓고 뭐 고속도로 닦고 그 중에서 1억 몇천만 달러는 포항제철 포항제철에다 넣었죠. 만들고요. 예. 또 경부 고속도로 도로 놓는데 만들었죠. 또 쓰고, 소양강 댐 만들고 예, 소양강댐 만들고요. 예, 그런 인프라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의 기반 시설들을 네. 그 당시 1960년대에 경제개발 계획으로 다 한 거고 그 시드머니가 일본에서 제일 많이 온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그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그 이제 청구권 자금이 네,
집중 투입된 그 분야를 보면 네. 아주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철 분야에 제일 많이 투자가 됐고,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고속도로 분야에 그 투자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고속도로는 서독 그 방문했을 때 에르하르트 수상이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네. 네.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 차가 필요한데 그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철 산업이 필요하고 기계공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제철 산업과 기계공업이 돼야만 당신네 나라가 산업화하고 근대화할 수 있다. 네. 그러니 고속도로를 줘라.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도 투자를 해요. 네. 두 번째로는 차를 만들려면은 철이 필요하니까 네. 제철소를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 국민이 반대를 하는 수교를 통해서 들여온 돈으로 네. 제철소를 짓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돈은 미래 100년 대기를 위해서 정말 일원한푼 그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투자가 됐다.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투자를 잘했고 예. 박태준 씨도 정말 잘했고 예. 거기다가 투자 방향을 결정한 대통령과 그 관료들의 그 계획도 정말 잘 됐었던 거고 예. 또 일을 하는 보통 한국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거고 그렇죠. 예, 그게 다 맞아 떨어졌던 거죠. 예. 정말 다행스럽게.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돈을 제공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거래였었어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일본은 그렇게 뭐 한국한테 돈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왜냐면 안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왜냐면 한국에다가 그 많은 시설들을 놔두고 왔는데 일제 때 그 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한국한테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네요. 일본의 입장에서 정말 예.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저거 다 우리 건데 지네들이 그냥 싹 다 가져가고 다 자기네 거라 그러고 예. 뭐 귀속 재산이라 예. 그러고 그러니까 좀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에 예. 그 뭐라고 할까 그러면서도 또 돈 빌려주잖아요. 예. 근데 그게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예. 사실은 박태준 씨가 예. 그 포항제철 짓기 제철소 지으려고 돈을 빌리러 미국으로 가잖아요. 예. 네, 유세이드라는 데 가가지고서 이제 빌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미국에서 유세이드에서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봐 뭐 이랬겠죠. 예, 뭐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보니까 브라질을 줬더라고요. 그 돈은. 그리고 이제 황당해진 거예요. 박태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하다가 아 일본한테 받기로 돼 있던 그거 얼마 있잖아. 그걸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박 대통령한테 연락을 해서 일본하고 좀 조정을 하시라고 하고 일본에 가서 그걸로 이제 돈을 받아서 포항제철 투자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일본은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자 그렇다면 이제 네. 여기에서 그 미국의 네. 이 정책이 네. 왜 그 일본에다가 이제 덤터기를 씌워서 네. 한국에다가 뭔가를 돈을 그 주도록 했을까? 예. 도대체 미국은 무슨 생각이? 미국의 이제 그 세계 이 전략, 예. 미국의 상황 네. 이거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다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1945년에 예.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예. 유엔이 만들어지고 예. IMF, 월드뱅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게 다 이제 미국이 만든 거죠, 사실상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이른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죠. 예. 그리고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대로 그걸 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근본이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던 금들의 절반 이상이 다 미국으로 모이게 됐던 거거든요. 이 전쟁을 2차 세계 대전을 기화로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세계 금이 다 이제 미국으로 몰려가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 이전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다 근본이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이 있어야 돈을 발행을 할 텐데 금은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근본이제를 할게.
그래서 금 1온스당 37달러 이렇게 딱 정하고 그래서 37달러를 가져오면 금 금을 1온스를 내줄게. 아, 요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여기 그러니까 미국 달러하고의 교환 비율을 정해라. 아, 그러면 다 근본이자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근본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이제를 하려면 미국이 돈을 함부로 찍어내면 안 되는 못 찍죠. 거예요. 예. 네,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냉전을 겪으면서 마샬 플랜도 하고 일본에다가도 돈 빌려주고 자기네 나라도 이제 그 존슨 행정부 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니 뭐 이렇게 해서 복지기금 막 쓰고 또 1965년 그 무렵부터는 또 월남전에다가 돈 쓰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돈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구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급기야 1971년에는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때죠. 예, 닉슨 예, 대통령 예. 때 더 이상 금하고 못 바꿔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놓고 보면요. 1960년대가 되면 미국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그냥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도와줄 형편이 못 되니까 못 된다. 일본 너희들 말이야 우리가 네. 그동안에 열심히 도와줘서 너희들 이제 먹고 살게 됐잖아. 네. 니네가 이제 그 기여해. 그렇죠.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게 독일한테도 그렇게 했고 예. 일본한테도 그렇게 압력을 가한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이 뭐 그 이전부터도 인도네시아니 뭐 말레이시아니 태국이니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거든요. 예. 투자도 많이 하고. 예. 이게 사실은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정책에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경제력이 예전만 못하니까 네. 그런 이제 그 이 지역의 맹주들에게 너희들이 역할 분담을 맡아 뭐 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너희들이 군사력은 없지만 예. 너희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예. 돈 가지고 소련을 막아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당구로 치면 이제 쓰리 쿠션이 이제 예. 우리에게 그 일본에서부터 이 격엽 자금이 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